오늘 한국과 일본의 장기화원 보험 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김도훈이랍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한국과 일본 장기화원 보험 제도의 운영 구조와 특징을 비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일본 개업보험 제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한국 노인 장기한 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당면 과제를 다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PCC 관점에서 제도의 한계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목차는 첫 번째 한국과 일본의 장기한 보험 차이, 두 번째 일본의 장기한 보험 제도인 개업보험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한 보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PCC 관점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와 일본의 장기한 보험 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파란색은 이제 우리나라의 제도를 말한 거고, 보라색은 일본의 개업보험 제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한 보험 제도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중에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정받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장기요양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본의 개업보험 제도는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증가하고 돌봄 기간 장기화 등 돌봄 욕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가족학 진행, 돌봄 등 가족의 고령화 등 요양 필요 고령자를 지탱하고 지지해온 가족을 둘러싼 상황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인 복지, 노인 의료 제도에 의한 대응의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일본의 개업보험 제도는 이제 고령자의 돌봄을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구조인데 1997년에 개업보험법이 통과되었고 2000년도에 개업보험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일본의 개업보험 제도는 기본적인 개념이 사고방식인데 세 가지가 자립지원, 이용자 본의, 사용보험 방식입니다. 첫 번째 자립지원은 단순히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의 신변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이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자 본의, 이용자 중심, 이용자 선택에 따라 다양한 주체로부터 보건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보험급여하고 이용자의 부담 관계가 명확한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 장기요양 등급은 각 지자체별로 구성된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해서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을 판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노인성 질병은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인데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개원보험은 요양 필요 등의 상태에 있는지, 요양 필요 상태라면 어떤 정도인지를 확인해서 지자체인 보험자가 요양 필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양 필요도는 꼭 우리나라와 거꾸로 5, 4, 3, 1, 요양종 1, 2,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질병에 해서 40세에서 64세에 해당 사람이 뇌혈관 질환이나 초록이 치매, 암말기에 걸린 경우 64세 미만에도 장기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간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헌금급여로 구분되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헌금, 가족유학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 재가급여 중 복지연구는 추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개업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겉에 개호 서비스, 개호 예방 서비스, 겉에 개호 지원, 케어 플레이 작성, 개호 예방 지원, 개호 예방 케어 플레이 작성, 지원 미착령 개호 서비스, 지원 미착령 개호 예방 서비스, 시설 서비스, 특정 복지연구 판매, 특정 개호 예방 복지연금 판매, 겉에 개호 주택 개수, 개호 예방 개수. 일본의 개호보험 서비스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고 서비스 양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활급여는 방문요양 서비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활급여인 복지연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일본의 겉에 개호 서비스는 크게 방문 서비스하고 통소 서비스를 나눌 수 있는데 방문 서비스는 방문 케어, 방문 목욕 케어, 방문 간호, 방문 재활, 겉에 요양 관리 주로해서 이는 이제 의사, 치과 의사, 약사, 치과위생사, 가리 영양사가 자택을 방문해서 요양사에 필요한 관리나 제도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서 서비스 해가지고 우리 데이 서비스에 해당되는 통서 계하고 그다음에 통서 제할, 방문 제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서비스 그 이해 서비스에는 이제 겉에 개호 서비스, 우리 같은 단기 입소 서비스를 해당되는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서비스, 그리고 단기 시설 요양 개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단기 시설 요양 개호 서비스는 간호나 의학적 관리 측면에서 보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자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설 입거자 생활개호 여기서는 일상생활성의 보살핌, 기능 훈련, 유황성 보살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유로 노인홈은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급여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저가형으로 저가 노인홈이 있고 양호 노인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연구 대여, 특정 복지연금 판매, 그리고 주택 기회보수를 제공했고, 그리고 다음엔 겉에 개호 지원 서비스는 자택의 요양 필요자들이 적절한 겉에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케어 매니지먼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설금융사인데 우리나라 노인 장기암의 시설금융사는 크게 노인 유황시설 10명 이상 세대고 치매 전담실을 포함하고 있고 노인 유황 공동생활관련 5명에서 9명 사이 치매 전담 포함해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설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인데 개호 노인 복지시설, 특별 양호 노인 홈이라 하는데 일반적인 요양 필요 고령자에 의한 생활시설을 말합니다. 개호 노인 보건시설은 재택 복귀를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시설 케어 프레임에 근거한 간호 서비스, 의학적 관리하에서 돌봄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필요한 의료, 일상생활상의 보살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호 의료는 우리 같은 우리나라의 노인 요양병원의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개호 의료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요양 필요 고령자에 대해서 장기 요양 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 시설 케어 프레임 근거해서 요양사의 관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요약적 관리 측면에서 돌봄하고 기능으로 기타 필요한 의료 서비스, 일상생활상의 보살핌 관련된 항공권 서비스를 띠지가 제공해주고 분실된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이 어제 국회에 나왔지만 서로 책임을 다음은 떠넘기며 장기간 무르쇠로 정보를 일관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일본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영 관련 사건을 등급은 검찰이 아닌 1등급, 특검이 하는 게 2등급 좋겠다는 사이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재활급여 알려졌습니다.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급여 관공권 서비스, 띠지 유실 사건을 가족이용기, 김건희 특검이 복지용기 수사해야 한다는 서비스 의견을 피력한 정하였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4, 5 청문회에 등급은 출석한 검사와 재활급여, 수사관들이 가족이용기, 관공권 띠지 유실에 대해 서로 복지용기 책임을 미루며 서비스 모르쇠로 정하였고, 일관하자 천 건의 합수물 중 단 한 건의 합수물을 기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대통령을 다시 고심에 빠지게 하는 장면이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관공권 띠지가 분실된 일본의 공은 비교적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고 있는데 케어 매니저가 작성한 케어 플랜을 통해서 이용자의 선택과 사항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하고 이용자 네. 본인이 뭐라고 기재돼 선호도라든가 가족 현금 사항, 괄호 열고 의료기관 5만 접근 원권 사항들을 반영하고 3,300매 괄호 닫고 괄호 열고 전성배 괄호 닫고 이렇게 네. 했습니다. 자, 방금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아까 지구대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압수 목록에 그렇게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예, 한번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장에서 압수를 행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비닐을 뜯어내고 관봉을 뜯어내고 그 5만 원권을 개수기로 세지 않았으면 그렇게 압수 목록이 작성될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다면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은 다시 작성된 겁니다. 아니 여기 앉아 있는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람들인가요? 기가 막힌 일이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압수 담당자는 기계적으로 압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근데 압수 목록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기재돼 있으면 반드시 개수를 하죠. 근데 압수 목록에 비닐이 있고 관봉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되묻습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업무예요. 이걸 안 물었으면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한 겁니다. 이 관봉 비닐로 쌓여 있으면 잘 안 만져요. 누가 만졌는지 여러 사람의 손을 타지는 않았을 거고요. 설령 압수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손을 댔다 손 치더라도 지문 검사하면 다 나와요. 이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형사 책임을 당장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수사관님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여기 앉아 있는 차장 검사, 부장 검사 이런 사람들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검사입니까? 네. 뭐라고 기재돼 있어요? 보험료에서 현금 괄호 열고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국고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에서 25%, 지자체에서 25% 부담입니다. 보험료 구성비는 1호 보험료 65세 이상이 23%, 2호 보험료 40에서 64세가 27%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급여 이용 정치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장기간 보험은 수급자는 장기간 인정서에 적힌 장기간 등급, 유효 기간과 개인별 장기 요양 계획서에 작성된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재한 장기 요양 기간을 선택,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장기 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수 서류를 수행하고 하는데 인터넷 제일 발급이 가능한데 이것은 장기 요양 인정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토대로서 장기 요양 기간을 선택하고 장기 요양 급여를 계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급여 이용하게 됐고 복지연구는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일본의 제도로 들어오게 되면 일본의 장기요양 급여 이용 절차는 우리나라 유사했는데 첫 번째 1차 판정인 컴퓨터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자 직원, 우리 같은 건강보험공단 등 인정조사원이 집의 자택이나 시설 등의 방문 조사를 하게 되고 신청자의 신체 사항이나 정신 상태 등의 기본 조사 74개 항목과 특기사항을 작성합니다. 조사 결과에서 컴퓨터가 돌봄이 필요한 표준 시간 축에 시간이 길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2차 판정입니다. 2차 판정은 1차 판정과 조사원 특기사항, 주치 의견서를 근거로 의사, 보건사, 간호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개호 인정 심사에서 최종 판정을 내게 됐고 이한 요양 필요 인정 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 분위기로 일본 잡지를 하나 소개해 주겠는데 이 잡지는 금년 4월 19일에 나온 잡지로 일반적인 주간지입니다. 그 잡지의 특징어가 개호 대격차, 돌봄의 대격차, 이렇게 장기간 서비스를 받는
소득 격층별로 예, 어떤 양이라는 게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모든 고령자를 구할 수 없다. 이 표지 내용을 가지고 돈 많은 사람만 구할 어르신한테 서비스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장기간 보험 시스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본에서는 이제 장기간 보험 재정 문제라든가 장기간 수가의 축소라든가 어떤 장기간 요양 인력이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관련된 장기 요양 시설이나 방문 요양 사업자가 도산이 도미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의 장기간 보험 제도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일본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의 젠코카이라는 노인 장기간 시설인데 여기는 일본에서 돌봄 로봇을 제일 많이 설치하는데 저희 이 시설 방문하게 되면 거의 사람이 보이지 않고 돌봄 로봇가 엄청나게 많이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통 나이 젊은 직원이 많고 직원마다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태블릿 상태에 있는 어르신의 상태라든가 어떤 사고가 간 것을 바로 태블릿을 감지하고 바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첨단 있는 장기간 시설이 있고 일본의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기간 시설인데 이 안에서 스마트 교호사, 스마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만들고 안에서 서로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시사점이 많은데 이게 돌봄 로봇 자체가 일본에서도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보급 확대 못하는 문제점이 어떤 돈이 많이 소요들고 현재 그 60, 70대 어르신 요양보호사가 돌봄 로봇을 제대로 작동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큰 성과를 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목 케어는 업체를 많이 들어봐서 하겠지만 일본이 손목 케어는 일본의 민간 생명보험사가 장기간 시장에 진입해서 주로 비급여 서비스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목 케어 하다 보니까 중산층 이상 이 주로 중산층 이상 어르신이 많이 입사하게 되고 대도시 위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손목 케어는 이제 시골 지역에는 거의 시설 운영하고 있지 않고 중소도시인 아니면 도쿄 쪽에 있는 부자들 상대로 시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높고 그 이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 가운데 뭐 손퍼케어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최첨단 연수 시스템, 장기간 종사자들이 연수를 받는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 교육이라든가 상당히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영역은 교육 투자라든가 장기간 종사자의 어떤 자부심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력, 보수 수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시설입니다. 한번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의 장기간 보험 제도, 겨울보험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1997년 12월때 겨울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0년 4월 1일자로 겨울보험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제도를 참고로서 만들다 보니까 독일 제도의 사회보험 방식인 보험급여하고 보장을 관계한 명확한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는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시종청 그리고 도쿄 안에는 구청들이 보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보험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 비용 중에서 이용자 부담 10% 원칙을 제외하고 사업비용은 보험료 50%,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정 이상의 소득자에는 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20에 30%를 부담해주고 있고 케어 매니저 관련된 비용은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요양 대상자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유황필요, 지원필요입니다. 유황필요 대상자는 상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말하고
지원 필요 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 이 같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관련된 대상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피보험자의 두 가지 형태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제1호 피보험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대상하고 있고 일본의 인구의 3,500만 명, 약 23%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요양 필요 상태라는 게 요양 지원 상태란 말고 이 일본의 보험자가 1,000몇 개 되다 보니까 요양 필요 인정자 등급 판정률이 다 전국적으로 차이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별로 서비스 자원의 종류 및 양에 관련된 수급 사항에 대해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거 장기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곳은 보험료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서비스가 불충분한 곳은 보험료가 낮은 상태, 각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기간 보험 사육 계획이나 보험료 산출은 1년마다 하고 있는데 일본의 보험료 산출은 3년보다 보험료를 산출하였고 3년보다 개업보험 사업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연금에서 원천 징수, 월 평균 6,000엔 정도, 우리나라 6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2호 피보험자는 40에서 64세, 4,1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양필요 지원 상태고 특정 질환 상태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특정 질환 대상자는 뇌혈관 질환, 혈액의 침해, 말기 암을 말합니다. 일본의 개업보험제도 가장 큰 핵심에는 종로의 고령자 위한 의료, 보건, 복지의 각 서비스 제공이 수직적인 점을 재검토해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이념입니다. 그것이 케어 매니지먼트입니다. 이용자가 지역사회에서의 지켜보기, 어떤 주시, 그리고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에서 본인이 바라는 생활 유지를 계속을 저해하는 다양한 복합적인 생활의 문제점, 욕구에 대해서 생활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여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계속해서 이용자의 니즈에 근거한 가제 해결을 도모해가는 프로세스와 이를 지탱하는 시스템을 케어 매니지먼트라. 이 케어 매니지먼트의 핵심은 가제 분석, 어센스부터와 케어 플랜 작성이 있어요. 이 케어 플랜은 전체적으로 네 가지 형태인데 겉에 개호 지원의 겉에 서비스 계획, 개호 예방 지원의 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 종합사업의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케어 플랜, 시설 서비스 등의 시설 서비스 계획. 해당 업무 담당자는 이용자의 심시 상황 및 생활 환경에서 판단하고 제공해야 할 서비스 종류와 내용, 사업자를 선택해서 계획서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겉에 서비스 및 개호 예방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다양한 전문 사업자가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케어 매니저가 각 서비스 사업자가 조정하면서 직원의 근본 사항을 고려해서 제공 일정을 구성합니다. 서비스 담당자 회의 등에서 케어 플랜 원안, 초안에 대해서 전문 사업자가 다직종 협동으로 검토 조정해서 케어 플랜을 작성해야 됩니다.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세스먼트는 이용자가 처해진 사항을 파악하고 생활성의 어떤 지장점인가 요구사항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심신 기능의 저하의 배경과 요인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결할 생활상의 가제, 욕구와 가능성을 파악하고 질병이나 상태의 향후 경과를 예측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케어 플랜을 초안장, 원안 작성했는데 종합적인 원조의 어떤 돌봄 방침이라든가 달성 시기 등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 종별 및 횟수를 설정해야 되고 세 번째, 서비스 담당자 회의 등에서 케어 플랜 원안에 대해서 각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부터 전문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조정하고 인식을 서로 공유하는 즉 다직적 협동해서
이용자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얻어서 케어 플랜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정하고 급여를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니터링 평가하는데 질병이나 상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에 근거해서 어세스먼트를 재차 실시하게 됩니다. 교호 필요자, 장기형 필요 대상자의 겉에 서비스인 경우 주로 겉에 개원 지원 사업세 개원 지원 전무와 즉 케어 매니저가 케어 플랜 작성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필요자의 개원 예방 서비스라든가 종합 사업의 서비스인 경우는 주로 시군구 보험자가 있는 지역포괄 지원센터. 여기는 이제 지역포괄 지원센터는 우리 통합돌봄에서 통합돌봄센터나 전문기관 같은 성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지원센터 보건사가 담당하는데 어떤 지역보건지원센터는 외부에는 겉에 겨울지원사업소에 입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겉에 겨울지원사업도 개호 예방지원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업무 위탁 이외에도 개호 예방 케어 플랜 작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설 케어 플랜은 특별 양원 노위험의 시설 서비스 및 인지증, 치매 말하는데 인지증 대응형 공동생활 경험 및 특정 시설 입거자 생활 경험, 유로노임은 주로 비급여를 맞는 형태를 말합니다. 에 배치된 시설 케어 매니저, 즉 개호 지원 전무원이라든가 개호 작성 담당자가 작성해야 됩니다. 케어 플랜 작성 비용은 이제 겉에 서비스 이용한 한에서 한정해서 급여를 해주고 있고 시설 플랜 작성비는 시설 케어 서비스 장기형 수가 속에 포함됩니다. 겉에 서비스 케어 플랜 작성을 케어 매니저 및 보건사에 의뢰한 경우에 100%를 급여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이용자가 케어 플랜 작성에 의뢰하고 있으나 이용자 본인이 케어 플랜 직접 작성한 케이스도 상당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플랜이 가지고 일본의 셀프 플랜 시민단체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개호 서비스 이용자 본인 부담 비율은 소득에 따라 10에서 30%를 설정하고 지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보험자인 고령자에게 원래 급여되는 서비스의 비용의 90 또는 80%, 70%를 사업자가 대신에 수령합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 부담은 소득에 따라 10%, 20%, 30%를 나눠지고 이러한 구조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법정 대리 수령 서비스, 헌물 급여 서비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20% 대상은 65세 이상, 제1호 피보험자 등 합계 소득 금액이 160만 이상이자고 30% 대상은 220만 이상인자에 해당됩니다. 고액 개호 서비스를 가지고 이 고액 개호 서비스에 이야기는 이용자가 저소득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제도이고 1개월당 이용자 부담이 일정액을 상회할 경우 그 초과액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부담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인 소득인 경우 본인 부담항이 월 4만 4천, 그러니까 월 40만 원의 본인 부담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과 장기한보험 양쪽 이용한 세대의 본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고액인 경우에는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 제도는 연간 의료비와 장기간 서비스 부담 한도에 초과하는 경우 환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와 거의 유사한 제도입니다.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 가지고 우리나라의 통합돌봄 시스템, 우리나라 통합돌봄이 내년 3월달 실시할 예정인데 일본은 이제 통합돌봄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의 통합돌봄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은 당초 2025년 목표로서
2025년이 왜 중요하냐면 베이비부스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포화 케어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이 2025년인데 막상 2025년 되었는데 일본의 저포화 케어 시스템 자체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인 상태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저포화 케어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시스템은 이제 고령자의 존엄성 지지와 자기생활 지원을 목적하여 가능한 익숙한 지역에서 자신다운 인생의 마지막까지 계속하는 지역의 포괄적이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대략 30분 이내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상생활 공역, 중학교 한 지역에 하나의 공역을 설정하고 주거, 의료, 장기 요양, 예방, 생활 지원 서비스를 포괄적이고 일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는 자택 및 고령자 주택에 살면서 질병 및 개호가 필요하지만 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거나 건강히 살아가기 위한 생활 지원, 개호 예방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2012년도에) 개호보험 개정으로 새로운 서비스에서 정기, 순회, 수시, 대응량 방문 케어, 간호, 소규모 다기능 기능한 겉에 케어, 이 두 가지 지역 미차량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중 정기, 순회, 수시, 대응량 방문 케어 간호 서비스는 우리나라도 시범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사실상 실패할 수 있나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서 본 사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소규모 다기능 겉에 케어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이제 간호사협회에서 현재 주장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두 가지 지원 미차한 서비스를 일본에서 실시하게 된 이유가 일본이 지역 포화 케어가 통합 돌봄 제도가 실시되어 있는데 새로운 맛도 없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왜 통합 돌봄이 왜 실시하느냐 그런 의문점을 발생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통합 돌봄 제도 실시 의미가 있다 판단해서 두 가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간호소규모 다기능 겉에 케어 서비스는 일부 성공한 거 맞기는 맞는데 정기 순회 수시 대응형 서비스 등 경우 일본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기 순회 수시 대응형 서비스는 24시간 작동해야 되는데 24시간 근무할 의사, 간호사 관련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 모두 고령자가 중증도의 요양 필요 상태가 되어도 익숙한 지역에서 재택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가족의 어떤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주거하고 주거 방치하는 큰 그릇을 만들어서 그 위에 장기 요양 예방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더 위에 의료와 간호 서비스, 장기 요양 재활, 보건복지부의 각 서비스가 각종 전문직들이 직종 있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2025년도에 지역 포화 케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제2차로 2040년 대비해서 진화, 발전 지역 포화 케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이 지역 포화 케어 시스템은 독신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및 빈곤 문제 등 복잡한 복지적 과제를 가진 고령자의 세대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포화 케어 시스템도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고령사회에서 지역 주민의 이지에 부합하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살린 소셜과 사회복지사에 더 추가해서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다양한 관계자의 참가, 협동, 협력, 연계에 위한 지역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사업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일본의 장기요양 사업자는
개업원 급여 대상이 되는 서비스 중 고택 서비스, 시설 서비스, 개업 예방 서비스에 해당되어 있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별로 정한 지정 기준을 충족한 후에 도도부양, 우리 같은 시도 개념에서 아니면 정론 지정 도시 중회시, 세 개 다 시도 개념이거든. 이 시도 개념에서 지정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업 예방 지원, 지역 밀착형 서비스, 지역 밀착형 개업 예방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 기준을 충족한 후에 일본의 시군구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정 기준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인원 기준, 설비 기준,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개업원 급여 대상이 되는 서비스 중 거태 서비스, 시설 서비스, 개업 예방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별로 정한 지정 기준을 청구해 도도부연, 아이고 내용이 중복되겠네요.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장기형 서비스 직종인데 이 직종은 제일 중요한 게 개업복지사입니다. 이 개업복지사는 개업 직원, 방문 개원, 서비스 제공 책임자 관리자가 있고 개업조수는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개업조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 이에 간호사, 보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청각사, 관리영양사 등 다양한 직종이 있고 특히 개업복지사는 신체상 또는 정신시사의 장애에 의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심신상해에 따른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에 관련된 지도를 담당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개업복지사는 목욕, 배사, 신소 도움 등 신체 돌봄 서비스, 청소, 세탁 등 생활 원조 서비스, 그리고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의사의 지시하에서 객당, 흠의, 경과, 영양 등 의료 행위도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업복지사 자격은 기본 조건인 복지 관련된 공약을 졸업해야 되고 그리고 개업복지사 양성시설 수료해야 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연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케어 매니저 직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케어 매니저는 유황 필요자 및 지원 필요자가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원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직종이 케어 매니저입니다. 이들은 케어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는데 케어 매니저 업무는 상담에 따라 각종 장기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 플랜 작성과 보험자, 사업자, 시설 등에 연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케어 매니저의 근무처는 거택 개원 지원 사업센터, 지원 포괄 지원센터, 장기형 보험 시설에 근무하고 있고 케어 매니저의 될 수 있는 조건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개업복지사 등으로서 보건의료복지에 관련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고 또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음은 잠깐 쉬어가는 시간에도 외국인 종사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일본인 외국인 종사자가 현재 전체 시사에서 10% 전체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주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최근 인도에서 들어오고 있고 문제는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 분들이 이제 이슬람 쪽이다 보니까 시사에서 하루에 4번씩 기도를 30분씩 기도하고 있는 동안 장기의 시사에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슬람 계통인 분들이 이제 할렘 음식인가 음식을 이렇게 장기한 시세에 제공하는 식당 음식이 아니고 그 별도의 자기들 본인들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시세 내에서 비용 부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대체로 일본의 외국인 종사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일본 장기형 시세에서 상당히 호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방문 유학 서비스에도 외국인 종사자를 투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간 종사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과 함께 일본도 서로 외국인 종사자 확보에 어떤 경쟁이 붙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그 시내 걸려다니면 이제 일본 방문 유황센터, 유황보호사를 모집하는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형태의 사진 찍어왔는데 대체로 파트타임 형태로 1시간당 1120엔 1295회로 1시간당 한 10,000원 정도 되고 정규직 월급은 23만 원 정도로 한 달치 월급이 23만 원 정도의 봉급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요양보호사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강구하고 경쟁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시골 쪽에서는 거의 구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일본 거리 가면 가끔 이런 돌봄 상담소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이 돌봄 상담소가 슈퍼마켓이라든가 이건 상가에 있는 돌봄 상담소인데 상가 안에 같이 옆에서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역 포괄지원센터, 돌봄센터 역할도 하고 지자체가 설치한 케이스, 보험자가 설치한 케이스도 있고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지역의 의료기관, 병원에서 설치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고령자 주택을 갖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일본의 어떤 빌라 형태이고 고령자 주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령자 주택을 알기 위해서는 자세히 문 앞에 들어가가지고 고령자 주택을 확인해야 이 고령자 주택이 되는데 일본도 인비 형사가 없다 하지만 일부 인비 형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고령자 주택을 어떤 노인 시설을 그 주택가에 짓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뭐 고령자 주택 티를 내지 않고 일반 주택가 형태로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본의 장기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전용 주택으로서 일본에 상당히 유행하고 있고 요즘에 급증하고 있는데 이 주택도 뭐뭐 이제 주택가 안에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게 나무 숲속에 간판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주택이 고령자 주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이 2011년도에 우에노 치치고 당시 도쿄도의 교수가 그 케어의 사회학, 돌봄의 사회학 책을 출판했는데 이게 어떤 일본의 장기간 보험 제도 실시하는 데서 당사자 주권의 복지 사회가 무엇인지 가족 돌봄이 여성 중심의 가족 돌봄이 당연한 것인지 그런 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케어 노동의 주체 여러 가지 함께 가정 돌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은 책이 판단되는데 우리나라에 관련된 책이 2024년도에 한글판으로 출판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여유 있으면 읽어보시면 아마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간 보험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도 운영사의 문제인데 운영 주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나의 보험자가 운영을 맡고 있는데 하나의 보험자 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있고 업무 추진이 뛰어나지만 의료 중심의 접근이 너무 강해서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 서비스 연계가 부족하는 일이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지역 노인 복지, 예를 들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하고 밀접한 연결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하고 지자체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입니다. 의료 서비스하고 장기간 서비스 연계가 미흡하다 보니까 장기간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분리되어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특히 제가 급여인 경우 의료 서비스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품질, 서비스 질의 지역적 격차가 심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장기형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이 크게 달라서 지역 간의 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및 수급자 관련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 부담금인데 저소득층 어르신에게는 본인 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등급 판정 기준이 엄격하고 하면서도 주관적인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급여 대상의 제한성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인해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장기간 보험 제도는 적자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정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전반적 노인 장기간 보험 제도의 자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행정 업무와 규제입니다. 서류 중심의 평가 체계입니다. 장기간 기간의 평가는 서비스 품질보다는 문서 작성의 능력에 치우쳐서 실제 서비스 개선보다는 행정 부담만 가중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보험 제도를 너무 자주 변경하는 문제. 예를 들면 급여 기준, 평가 항목이라든가 장기간 수가 체계들이 자주 변경에 대해서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겪게 만들고 안정적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평가하고 제재, 통제 중심의 관리입니다. 평가 결과에 큰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기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장기간 수가를 삭감하고 신규 이용자에 대한 제한 등 불이익에서 장기간 사업을 지속해야 될지 지속성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제재 유지의 운영입니다. 고정 수구의 방위에 의한 감사는 필요하지만 일선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실력 부족에서 그래서 이축하는 그 효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수급자 중시 정책의 한계입니다. 수급자의 불만이나 민원 등 즉각 반영되지 않지만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도 설계나 운영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자 권리 강화에 비해서 사업자의 권위는 미흡합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급여 항목과 시간 기준에 의해서 개별 수급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급속한 고령화를 위한 재정 부담의 증가입니다. 급여 비용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장기간 급여 비용은 1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급여 중에서 공단의 부담 금액은 14조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수익과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보험료 수익 증가율이 보험급여 지출 증가에 높아서 재정 적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서비스 질 관리와 부정수급 방지 한계입니다. 장기간 기간 난립과 지체와 우려. 장기간 기간 수는 2024년 기준 29,000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서비스 질과의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감시 강화 필요합니다. 일부 기관의 부정 청구 사례에 의해서 감사 제재 강화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현장 이축도 우려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인력 확보와 근무 환경 개선입니다. 요양보호사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인해서 인력 수급이 불안정하고 전문성 강화, 교육 훈련 체계 개선과 직무 전문성 향상의 서비스 질 향상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 번째, 제도 인지도 및 접근성 향상입니다. 문제는 장기간 보험 제도가 실시한 지 꽤 오래됐지만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 보험의 존재나 신청 방법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 접근성 강화 문제입니다. 고령층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안정과 상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쉬어가는 시간으로 이 책은 2017년도에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절망하는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장기간 서비스 업계 사업장에는 생지옥이 될 것이다.
2025년에는 장기유황 붕괴될 것이고 장기유황 종사자는 100만 명에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거리에는 배회하는 노인이 넘칠 것이다. 이 책은 일본 저자가 2017년에 집필했는데 2025년에는 일본 장기유황 보험 제도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책입니다. 근데 이대로 2025년 되는데 이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상 일본도 장기유황 업계가 지금 도사하고 있는 생존 상태이고 사실상 장기유황 제도가 붕괴되기 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유황 종사자 부족한 것은 현실이고 장기유황 시설에 입소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장기유황 보호제도에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러한 위기 상태가 우리나라의 미래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개업보험 제도를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작년에 나온 책자인데 개옥격차 돌봄 개척. 이 책은 또 작년에 상당히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바인데 일본이 경쟁력이 없으면 장기화 서비스 못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보험료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고 보험료 체납자는 장기화 서비스 못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어르신 30%는 본인 부담금을 낼 능력이 안 있다 보니까 시설 입소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 입소하는데 신원 보증이 필요하는데 신원 보증을 케어 매니저, 우리나라 통장에 해당하는 민생 이원도 없는 상태에서 일본이 장기화 시설을 입소 못하는 중증 어르신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즉 돈이 없으면 장기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장기화 서비스를 제공 유료 노인원인데 이 베네스라는 업체가 현재 우리나라에도 조금 모 기업체 연계해서 현재 진출되는데 이 베네 서비스가 아까 선포 기업청 대도시 위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에서는 절대 진출하지 않고 대도시의 초고급 비급여 서비스가 중심이 된 장기화 시설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작년 제가 사던 일본 동네에 있는 시설 사진 찍어 왔는데 초고급 호합합니다. 상대하시고 장기화 서비스 급여보다는 주로 비급여 서비스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일본이 이런 시설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장기화 보험 안에서 재택의료 서비스 시범 사업하고 있는데 일본도 이제 통합돌봄 관련돼서 재택의료 방문 치료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상당히 유명한 재택의사가 재택의사 자기 경험으로 만화책을 만든 책자인데 이 책이 한국판 번역돼서 우리나라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사봤었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장기화 보험 서비스라든가 방문 치료 서비스 이해하기 아주 쉽게 된 책인데 여유가 되시면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권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CC 관점의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장기화 보험 세태가 의료 중심의 모델에 한계가 있고 물론 통합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 기능 저하 중심의 등급 판정에 기반하고 있어서 개인의 삶의 어떤 맥락이라든가 심리 사회적 욕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PCC는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개발된 돌봄을 강조하지만 아직까지는 장기화 보험 제도는 여전히 질병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된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급여 항목과 시간 기준이 표준화되고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 선호나 생활 방식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결정권과 참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장기형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수급자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고 보호자나 장기유한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CC는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참여의 핵심 가치를 보지만 장기한 보험 제도는 수동적인 수급자 모델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활 환경과 돌봄 환경의 비인가함이다. 많은 장기한 시설이 병원 형태의 구조를 따르고 있어서 가정과 같은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PCC는 10년째 안전감각, 정서적인 유도를 중시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설 중심의 집단 돌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돌봄 인력의 교육과 거의 관련된 돌봄 문화가 부족합니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이 PCC 철학에 기반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여전히 업무 중심의 돌봄에 익숙하게 경우입니다. PCC는 관계 중심의 돌봄 문화를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간 압박과 인력 부족으로 실현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 번째로 정리하게 되면 오늘 강의는 첫 번째 한국과 일본의 제도는 동일한 면도 맞지만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케어 매니지먼트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케어 매니지먼트 제도가 없습니다. 현재 내년 3월달 도입된 통합도면에서 케어 매니지먼트 관련된 제도를 검토하게 되는데 향후 동향은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기한 보험 제도의 어떤 가제 시사점에 대해서 일본 제도를 통해서 공부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노인 장기한 보험 제도나 통합 돌봄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반영된 제도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